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3년 새해를 앞둔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작일 뿐이며 사건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범죄의 시작은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무관심했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누군가는 믿기 힘든 직무태만과 부주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의 대가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의 몸과 영혼은 고통받고 죽은 후에는 참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월요일 이른 아침, 평범한 런던 시민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모닝커피를 준비할 때 노숙자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캠던 지역의 한 노숙자는 카우보이 재킷과 모자를 좋아해 카우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썩은 연어와 비슷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바닥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지 안에는 잘린 2개의 사람 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경찰에 연락할 생각이 없었지만 발견한 끔찍한 물건을 그냥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근처 런던 국립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 발견물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시신이 여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훼손된 시신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은 봉쇄되었고 이제는 노숙자가 아닌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든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정오가 지나서야 여러 쓰레기통에서 7개의 봉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유해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머리와 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상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수공업 지역이었던 캠던은 2002년 현대적인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와 다세대 저가 주택이 나란히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지역은 비교적 조용했고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인근 주택의 주민들과 근처 사무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캠던 지역의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서니 존 하디입니다. 하디는 저렴한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항상 음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발끝까지 오는 검은 코트를 입고 다녔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저분한 수염을 기른 그의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고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디의 이웃 여성은 그의 아파트가 심하게 방치되어 있고 더럽고 이상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벽과 문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한번 그의 창문에 여성용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디에게 여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신발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하디가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걸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하디를 아는 사람들 모두 그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청결함에 관심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캠던 주민들로부터 앤서니 하디의 이름을 들은 사건 담당 수사관은 하디를 의심했습니다. 하디는 이웃의 우편함에 황산을 붓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웃은 하디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하여 경찰에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수사관은 훼손된 시신 사건과 관련하여 앤서니 하디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팀을 하디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경찰은 하디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문을 부술 준비가 되어 있던 경찰은 그의 아파트가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 없이 수색을 했습니다. 특유의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옷들은 경찰을 하디의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방은 매우 작았고 오랜 기간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곳곳에는 음란 잡지가 널려 있었고 창문에는 검은 여성용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피가 있었고 욕실과 침실 바닥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검은 비닐봉투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 있는 이상한 큰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톱과 여러 개의 칼이 있었습니다. 이 꾸러미는 여성의 몸통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다리는 없었습니다. 하디는 며칠 동안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웃들의 제보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아파트 수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시신은 최소 이틀 동안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신 역시 머리와 손이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앤서니 하디의 아파트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는 시체 안치소로 이송되어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신체 부위가 없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 병리학자는 발견된 유해가 2명의 여성이며 이들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주간 동안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로도 여성들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그들의 신원은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앤서니 하디의 정보를 면밀히 수집하며 그가 아파트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성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불행한 여성의 죽음에도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하디는 2건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TV나 신문에 얼굴을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도시를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월 1일 하디가 런던의 병원 약국에서 약 처방전을 위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방송국에서 방송된 자신의 얼굴을 속이기 위해 수염과 콧수염을 깎고 외모를 바꾸었지만 약국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하디는 무언가를 직감하고는 도망쳐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월 2일 수도 중심부의 어린이 병원에서 하디를 시민들이 알아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그를 놓치지 않고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용의자는 누구였을까요? 앤서니 하디는 외딴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으며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디는 종종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법적 문제로 얽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사회적 고립은 더욱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디가 2 여성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디는 1951년 5월 31일 영국 중부 스태퍼드셔주의 버턴어폰 트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디는 광부였던 아버지와 경건하고 성실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하디를 돌보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어릴 적부터 성공해서 잘 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부족한 환경을 학문적 성취로 풀어내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 하디는 아내 주디스 드와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1970년대 중반에 결혼하여 호주로 이주하였고 2 딸과 2 아들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디는 좋은 직업을 가졌고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디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과 극도의 공격성, 그리고 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벽만 바라보기도 했고 때로는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주디스를 병으로 때리고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킬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디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하디는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퀸즐랜드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몇 주 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양극성 장애,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극심한 기분 변화와 함께 행동의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환자는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극도의 흥분과 공격성을 보이며 자극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디의 경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실제로 아내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병원에서 몇 주 후에 퇴원하게 되었죠. 이러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것이 인도적인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요? 정신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사회로 돌아와도 괜찮다는 판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로 인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의 아내 주디스는 하디의 폭력성과 불안정한 행동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었고 결국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디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하디는 가족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정신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과 직장을 잃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병든 정신 상태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1986년 아내 주디스는 이혼을 하게 되지만 하디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가족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하디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시 체포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2003년 하디에게 양극성 장애 외에도 말초 신경병증과 심각한 우울증이 추가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경계 질환은 신체의 특정 부위의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걷기나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집에 틀어박히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디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숙 생활을 하며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하디는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절도와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998년 하디는 성매매 여성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했지만 여성은 다행히도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디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하디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하디의 범죄와 정신적 불안정성은 명백했지만 사회로부터 경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나에게 주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목받게 됩니다. 2000년 하디는 런던의 캠던 지역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범죄 행위는 더욱 심각해졌고 결국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 없이 방치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앤서니 하디가 런던의 캠던 지역으로 이사한 결정은 그의 범죄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거주지는 런던의 역사적인 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매매 여성들과 매춘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디에게 있어 주요 범죄 활동 장소가 되었고 이곳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디의 첫 번째 살인은 2002년 1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디의 이웃은 그의 집에서 들리는 끔찍한 비명 소리와 소란, 그리고 출입문 파손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하디의 아파트를 조사하려 했을 때 그의 침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디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강하게 요구하자 결국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자 경찰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체의 여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이웃에 사는 38세 셀리 화이트로 밝혀졌습니다. 셀리는 성매매 여성으로 코카인 중독을 앓고 있었으며 태어날 때 받은 부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치료 부족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시신이 하디의 침실에서 발견되었고 몸에는 자상과 물린 자국, 머리에 멍자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셀리가 성매매 여성이고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병리학자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심장마비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하디는 기물파손과 공공질서 위반 혐의만을 받았고 셀리 화이트가 고문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하디는 몇 달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살인과 시신 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약 법의학자가 범죄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면 연쇄 살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안타까운 희생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하디는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체포가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포된 하디가 셀리 화이트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하디는 초기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3건의 살인을 자백하며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하디의 첫 번째 희생자는 2002년 초에 질식사한 셀리 화이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하디에게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성매매 여성이었던 그녀는 돈과 약을 제한받고 쉽게 아파트로 유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셀리 화이트의 시신을 다시 부검한 결과 목에 뚜렷한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부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노숙자가 발견한 토막난 시신은 34세 성매매 여성 브리지 맥클레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약물 중독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디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몸통은 또 다른 성매매 여성 29세 엘리자베스 발라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매력적이지만 매우 제멋대로의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성매매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코카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디는 아마도 약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집으로 유인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디의 설득에 넘어가 덫에 걸린 어리석은 새들처럼 쉽게 희생되었습니다. 하디는 살인한 이유를 악마와 시신의 의식적인 사후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디를 조사한 정신과 의사들은 병든 상상력과 조현병으로 과도한 성적 충동이 사후 시신과의 행위에서 성적 쾌락을 느끼게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디는 시신을 훼손하고 사진을 찍거나 성행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또 다른 2명의 성매매 여성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토막난 시신은 2000년 12월과 2001년 2월 각각 다른 상황으로 템스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17일 런던 서부 지역의 템스강을 걷던 행인은 물에 떠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여성의 상반신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고 사라진 시신의 일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사망자의 어깨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문신을 통해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그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시신은 24세 성매매 여성 조이 루이즈 파커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포주 간의 다툼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3명의 낚시꾼이 템스강에서 파커의 신체 일부가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여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31세의 성매매 여성인 폴라 필즈로 그녀는 마약 중독자이자 2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이 파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되고 토막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템스강 바닥을 조사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여성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식별할 수 없었고 모든 증거는 시간과 강물에 소멸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7명의 여성 죽음에 하디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사건은 여러 시스템의 실패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디가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감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디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를 방치한 시스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1월
하디는 3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종신형을 3번 선고하면서 당신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타락하고 변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자의 몸에 가한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5일 더럼주 프랭클랜드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걸려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나이 69세였습니다. 또한 프레디 파텔은 셀리 화이트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던 법의학자입니다. 파텔은 조사를 받았으며 2012년 영국 의학위원회 의료 등록부에서 삭제되었고 더 이상 영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